증시가 팀장님 보시기에 네네. 지금 어디 정도 와 있습니까? 글쎄 요즘에 이제 올해 증시가 굉장히 셌다는 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표로 정리해봤는데 이제 1975년부터 데이터가 이제 나와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50년 됐죠. 그렇죠? 50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지금 강세가 얼마나 세냐 지금 역대 2위입니다. 오, 네. 굉장히 세죠. 역대 2위. 한번 차트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은 딱 두 번만 했으면 된다. 근데 언제냐? 첫 번째 1986년부터 3조 왕이 찾아왔죠. 이때 한 3년 반 4년 동안 주가가 8배가 오릅니다. 1000포인트까지. 2003년 4년 되면서부터 500포인트 바닥을 찍고 한 번에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00포인트 찍고 나서 사실 거의 17년 동안 횡보했죠. 묘하게 보면 약간 이런 패턴이죠. 한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 4년. 횡보하다가 상승 4년. 야, 그럼 뭔가 이번에도 좀 심상치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또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아주 많이 올랐죠. 네. 자,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 교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KB투자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되면 거기까지 가고요. 네. 어쩌면 그게 더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팀장한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증시가 팀장님 보시기에 네네. 지금 어디 정도 와 있습니까? 글쎄 요즘에 이제 올해 증시가 굉장히 셌다는 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표로 정리해봤는데 차트 2번 차트 보여주시면요. 이제 1975년부터 데이터가 이제 나와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50년 됐죠. 그렇죠? 50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지금 강세가 얼마나 세냐 지금 역대 2위입니다. 오, 네. 굉장히 세죠. 역대 2위. 예. 보시면 어느 정도로 센 거냐면 사실은 역대 2위인데 지금만큼 셌던 장은 속칭 이제 3조 호황이라고 불렸던 86, 87, 88년. 네. 예,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제 자료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주장하던 건데 물론 2009년 같은 것도 있긴 있죠. 2009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저건 이제 상승장 아니니까 빼야 돼요. 왜냐면 저거는 급락했다. 금융위기 때. 급락했다 반등장이었군요. 반등장이고 상승장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3조 호황만큼 센 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3조 호황하고 또 주가만 이렇게 비슷하게 센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좀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금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네. 좀 생각도 됩니다.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와 3조라면 네. 금리, 근데 그때는 금리가 워낙 높았을 때니까 그렇죠. 성장성도 높고. 저금리라 해도 아마 10% 정도 됐을 텐데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3조라고 했었을 것 같고 네. 유가는 분명하게 낮고요. 네네. 그다음에 환율,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서 환율은 높지만 수출하기 좋은 거 이렇게 해서 3조인 거죠 지금. 아니요, 그게 이제 3조가 달러가 많이 낮다는 겁니까? 달러가 낮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게 낮다는 이제 거예요? 옛날에는 네. 아시잖아요. 이제 뭐 1,500원에서 1,000원 갔어. 그럼 내려갔다고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환율이 3저 중에 환율이 낮다 저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1,500원 만약에 1,500원에서 뭐 1,000원 갔다 뭐 이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간 거죠. 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우리가 수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게 좀 신기한 일인데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자주 쓰는 차트라 아마 이런 것들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까 75년부터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코스피 차트를 쫙 그려봤습니다. 코스피는 1980년에 100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었죠. 코스피란 말은 없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은 딱 두 번만 했으면 된다. 두 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 1975년부터 주가 안 됐어요. 뭐 오일 쇼크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 안 되다가 야 우리나라 주식 안 되나 봐라고 했을 때 1986년부터 3조 왕이 찾아왔죠. 네. 이때 한 3년 반 4년 동안 주가가 8배가 오릅니다. 1000포인트까지. 이때 1000포인트를 딱 찍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나 보다 했더니 또 그때부터 한 16년 쉬어요. 그렇죠? 1000포인트 네. 못 넘었죠. 그다음부터. 네. 뭐 중간에 막 외환위기도 터지고 야 안 되나 보다. 역시 한국은 안 돼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3년 4년 되면서부터 500포인트 바닥을 찍고 한 번에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오르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주식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00포인트 찍고 나서 사실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0에서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17년 동안 횡보했죠. 묘하게 보면 약간 이런 패턴이죠. 한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 4년. 예, 횡보하다 상승 4년. 야, 그러면 뭔가 이번에도 좀 심상치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의 상승장이 시작했다라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4년 상승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한 15년 쉴 수도 있어요. 네. 15년 후면 네. 이제 자기 나이들 다 계산하면 꽤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안 떨어지기만 해도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만 알면은 우리가 대충 이번이 세 번째인가? 아니면 여기 조금 쉬었다 또 세 번째 가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뭔가 네. 다가왔다는 느낌은 좀 있지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15년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 삼저라는 게 네. 우리 이제 수출하는 나라고 네. 수출 많이 하고 기업들이 실적을 냈으니까 그때 이제 주가가 86년, 그렇습니다. 7년 네.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처음 네. 올라간 거, 네. 두 번째 올라간 거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혹시 지금이 세 번째 아닌가? 근데 이게 일단 달러 아까 말씀하시다 말아서 지금 사실 환율이 좀 애매해요. 네. 사실은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 3저라고 할 때 이 3저가 사실은 달러 약세를 뜻하는 거예요. 달러 약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한번 볼게요. 제가 거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두 번의 상승장이 왜 나타나는지를 그 두 번째 차트를 그렸는데 그 달러 인덱스죠.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달러가 약세인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이 두 번의 추세적 달러 약세기는 우리나라의 대세 상승장과 거의 정확히 그러네요. 일치합니다. 네. 물론 자세히 보면 한 2년 차이도 나고 뭐 더 빨리 올 때도 있고 막 반등도 하고 별일이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네. 전략하시는 분들도 달러 약세가 한국 증시한테 좋아. 근데 사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바로 질문 주셨던 거예요.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한테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해졌어. 좋겠습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돈의 가치를 낮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환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네. 수출 좀 더 하려고. 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네.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았을 때 증시가 좋았다.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보시면은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한테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화 강세고 달러 약세니까 투자 수익이 거의 다 환 때문에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기업도 똑같아요.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연계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들은 사실 달러 약세가 나빠요. 근데 재밌죠? 나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시면은 달러 약세 때 우리나라 증시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죠. 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2004년에서 7년까지가 우리나라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펼쳐졌어요.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2004년에서 7년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아까 2,0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 네. 왜 좋았을까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좋았을까요? 그때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국이 시장을 개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좋았겠지. 그렇죠? 기업이익도 좋고 뭐 경제도 좋지 않았겠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중국이 WTO 들어온 게 2001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개방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요. 투자를 그럼 하고 이제 있던 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무렵 우리가 장사를 잘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제가 띄운 걸 보시면요. 이게 코스피 영업이익을 그린 차트예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영업이익은 64조에서 68조로 그대로네. 거의 늘지 않아요. 네. 그나마 2년 감익했다 겨우 한 번 늘었다가 2008년에 또 다시 빠지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요. 사실은 신규 상장된 거 이런 거 그냥 다 더해서 그런 거지 걔를 빼고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면은 사실은 67조까지밖에 안 늘어요. 그러니까 4.9% 정확하게. 그러면 4.9%인데 주가는 두세 배 튀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별로 안 늘었는데 주가는 왜 두세 배 올랐을까? 다음 페이지 제가 차트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가운데 차트가 답이에요. 가운데 차트. 가운데 차트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예요. PBR을 제가 그린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러가 약세고 자금이 이동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이유는 기업 이익이나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때 밸류에이션이 팡 하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달러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이유는
기업 이익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그때 올라가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달러 약세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자꾸 달러를 파니까 약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자금이 이동해요. 이동해서 뭐 한국도 들어오고 뭐 일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유동성이 유입되면은 기업 이익이 좋아집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까? 유동성이 막 들어왔어요. 그럼 기업 이익이 좋아질까?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좋아질까?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밸류에이션이 좋아지죠. 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약세일 때는 밸류에이션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업이 장사 잘하는 것보다 돈이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돈, 그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음. 네. 물론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면은 또 유동성이 돌고 하면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이익도 네. 또 좋아져요. 근데 그건 그 다음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경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상승장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 우리나라 지금 보면 경제 좋습니까? 기업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좋아졌지만 상반기에는 별로 네. 좋지 않았다고요. 기업 이익도 추정치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사실 기업 이익도 몇 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도 올라간 이유는 이제 물론 기업 이익도 최근엔 좋아졌지만 그리고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금이 이동한 것들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달러 약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이 이동했다. 네. 이동하면 이제 외국인 순매수 이런 게 잡히겠죠. 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기업 실적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네. 필요는 없는데 지금 팀장님이 강조하시는 건 네. 기업 실적이 좋았을 때 우리 증시가 큰 폭을 올랐던 것은 아니다. 네. 달러가 약세면 네.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이 우리 같은 나라로 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네. 돈이 밀려올 때 우리 증시가 제대로 올랐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오해가 없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기업 이익이 좋으면은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해요. 하지만 기업 이익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4에서 7년처럼 거의 늘지 않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달러가 그동안은 강세였잖아요. 우리도 막 서학개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돈들을 이렇게 서양 쪽에, 미국 쪽에 갖다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기업 이익과 상관없이 일단 주가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한번 아까 볼게요. 아까 그 코스피 영업이익 차트인데요. 이건 이제 신규 상장분이 있어 조금 좀 과대 계산되긴 네. 했지만 어쨌든 2007년 이후로 올해 초까지 거의 주가 2000에서 거의 안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17년 동안 왜 주가는 안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장 시대라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저성장은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들은 그래도 꽤 큰 폭의 성장을 해서 한 3배 정도 이익이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익이 3배 늘었으니까 주가 여기서 3배 가도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네. 자꾸 빠져나가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밸류에이션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유동성이 계속 미국으로 흘러가고 자꾸 빠지고 외국인도 미국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을 사면은 당연히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요즘 이제 일부 자금들이 이제 일부예요. 아직까지는 뭐 전 미국 증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자산 배분하는 자금들이 이제 뭐 좀 야 미국 좀 버블스러우니까 일부 터진다 이게 아니고 일부를 좀 다른 나라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자금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도 잡히고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면 것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지금 앞에 우리 증시 50년 동안 언제 제대로 올랐나 두 번의 기회에 그때의 그렇죠. 특징을 네.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금이 그 초입인지 뭐 이런 걸 좀 보려면 네. 아니면 그 중간 좀 온 건지 벌써 네. 워낙 올해 주가가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너무 한 방에 이런 건 날려갔죠. 뭘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향후에 이제 달러에 대한 전망이나 자금의 이동을 전망하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자금 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단기로 나타난 현상이고 AI 버블이 한번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이동하는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둘 다 다가왔거나 아니면은 하나는 한번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동안에 오른 거 그럼 실적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또 둘 워낙 다죠. 저평가돼서 둘 다죠. 저평가된 게 올라온 것도 있고 네. 실적도 좋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본격적인 지금 말씀하신 유동성이 왔다고는
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50대 50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붕괴되면 더 확실히 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붕괴될 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뭐 붕괴 아직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이터상으로는 맞지만 진짜 이렇게 뭐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고 기업이익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좀 약간 부수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지금 팀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3프로는 하루 종일 기업 실적을 전망하고 근데 있는데 이게 기업 실적을 보는 게 네. 스탁 피킹,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살지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수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약간 그렇군요. 영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네. 같은 반도체 업체다. 그럼 뭐가 더 이익이 많이 나? 이익 많이 나는 애가 더 많이 올라요. 이건 대부분 맞아요. 네. 조선 업계 중에서 조선 업체 중에서 더 이익 많이 나야 많이 오르죠. 근데 그걸 이제 안 해보셨겠지만 저 해보면은 업종하고 업종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조금 이 관계가 약간 흐트러져요. 좀 더 크게 이제 국가와 국가 비교하잖아요. 그럼 더 틀어져요. 시장과 시장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잘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냐? 이게 다 밸류에이션 쪽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차트 더 보여드릴게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6페이지 보면은 이건 미국 시장의 1900년부터의 주식 시장을 그린 거예요. 한 130년? 그렇죠? 130년 됐죠? 네. 네, 보시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네 보면 얘네도 한 15년 주기로 상승장과 횡보장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상승장과 횡보장이 15년 단위로 나타나냐? 검은색 선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은색 선이 올라가면 상승장, 내려가면 횡보장이에요. 그럼 검은색 선은 뭐냐? PER이에요. 밸류에이션이에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정말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자금의 흐름, 위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저 지금은 KB증권에서 이제 주식 전략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지금 DB증권이죠. 옛날 동부증권에서 네. 첫 애널리스트를 시작했었어요. 이것도 팀장님이 하셨던 거예요? 2013년에 쓴 걸 제가 좀 네. 붙였는데, 뭐 맞췄으니까 갖고 왔겠죠. 틀렸으면 제가 못 갖고 왔겠죠, 그렇죠? 근데 동부 거라 동부 전략이라고 써져 있군요.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처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주니어 때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빨간색이 뭐라고 써요? 글로벌 주식시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죠. 미국 주식시장은 15년 만에 상승장 앞에 서 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IT 버블 붕괴하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쓴 2013년까지 S&P 500은 IT 버블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대신 우리나라는 그때 뭐 주가는 3-4배 갔다고 2000년, 말씀드렸죠. 2001년 고점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3년 횡보였죠. 이때도. 네. 근데 이제부터는 상승량이 시작될 거다. 반대로 이머징,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은 2등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주식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거 하고 그럼 미국 주식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근데 미국 주식을 개설해주는 증권사가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몇 개 대형사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계좌를 텄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2013년쯤. 2013년에 네. 계좌를 텄더니 환전할 때 수수료 내잖아요. 우대가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크거든요. 팔았다 샀다 하려면.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런 데가 없죠. 거의 뭐 환율을 거의 다 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했었어요. 거기 그 증권사에. 이거 너무 비싸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얼마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30살 뭐 이쯤 됐으니까 얼마 없잖아요. 네, 물론 네. 전 재산이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네, 몇천만 원 되지도 않았어요. 네. 조금 그걸 내요. 그럼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은행 가가지고 환전해서 거기 계좌에 돈 넣어가지고 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 주식이 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왜냐면 한국 주식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발전하는 국가라고 네,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뒤집혔죠. 이걸 어떻게 결론 낸 거냐? 아까 앞에 차트 다시 보실까요?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걸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조금씩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아직 확연하게 모르겠지만 이미 네.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뭐 부침을 겪은 다음에 시작하거나 뭐 그 정도 시나리오가 저희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저 세 번째 상승장이라는 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상승장의 뭐 초입이든지 네. 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둘 다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거고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사실 여기서 그 두 번의 상승장이 사실은 제가 뭐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어요라고 했지만 보시면은 상승폭은 굉장히 달라요. 예. 우린 브릭스 시대 때 이때 중국 개혁 개방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4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3조 왕 때는 8배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네. 많이 올랐죠. 훨씬 많이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사실 네. 우리가 왜 이게 지금 감이 없냐면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저 주식 한 20, 30년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85년은 그때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료에만 있는 이야기잖아요. 태어나신 분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지금이 언제와 비슷하다? 3조 왕과 좀 환경이 좀 비슷한 것 네, 같다. 네. 그게 87년. 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두 번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에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 네. 그러니까 두 번 모두 달러 약세에 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보시면은 아까 그 중국이 개혁 개방했을 때 있잖아요. 2004년, 5년, 6년, 7년 네. 이때는 달러가 약세 가면서 유가나 이런 것들 상품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아까 3조 황이라고 불렸던 것 그 시대 80년대 중반에는 달러가 약세인데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됐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제가 또 많이 하는 질문인데 한번 들으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2004년부터 이렇게 한국의 증시가 상승장이 펼쳐지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UFO를 탈 기회가 생겼어요. UFO가 아니고 그 타임머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2003년으로 뿅 하고 갔어요. 네. 2003년으로 가서 딱 한국가만 앞으로 2007년까지 투자하게 해주겠다. 어느 나라 투자할래?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어느 나라 투자하고 싶으세요? 야, 재밌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맞아요. 그렇게 눈치 빠르시네요. 네,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네. 아까 2013년에 자료를 썼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한테 해봤어요. VIP들을 모셔놓고 네. 세미나도 하면서 해보고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아마 여러분도 그 대답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왜냐면 중국이 그때 엄청난 발전했잖아요. 그랬죠. 네. 괜찮은 대답입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브릭스 시대죠. 이때 당시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03년부터 우리나라 증시 한 4배 올랐고 중국 증시 한 5배 올랐어요. 괜찮죠? 5배면 그렇죠? 네. 4년에 5배면 꽤 짭짤한 결과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100점짜리 대답은 될 수 없어요. 100점을 맞으려면 오른쪽 브라질 12배가 넘게 오르죠. 지수가 네. 달러 기준으로 12배가 넘게 올라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네. 두 번의 달러 약세 때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2003년부터 7년까지 원자재가 막 급등했어. 철광석, 막 유가, 막 다 급등했죠. 석탄 이런 것들. 그럼 브라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은 원자재 신흥국이잖아요. 원자재를 캐서 뭔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제도 철광석을 캤고 작년에도 캤어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5배, 6배 올랐어요. 기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똑같은 양을 캐도. 근데 수요까지 늘어나니까 양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굉장히 좋을 거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걸 수입해서 뭔가 가공 제조해서 다시 파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린 네.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제 더 정확한 이유는 IT나 이제 자동차 이익이 꺾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그럼 원자재 신흥국을 사는 게 더 정답인 거예요. 12배 먹으면 아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4년 동안 그렇죠? 아이고. 네.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3조 왕 때는 왜 우리나라 주가가 훨씬 더 좋았을까요? 그때 한 8배, 달러 기준으로 한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때는 원자재, 달러가 약세인데 원자재 가격도
하향 맞았어요. 안정됐어요. 특히 네. 유가가 중요하죠. 원자재에서 거의 뭐 7, 80% 이상이 유가가 차지하니까. 그렇죠? 얘가 하향 안정됐어요. 이번엔 원자재 신흥국과 제조업 신흥국이 있다면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제조업 신흥국이 제조업 신흥국이 유리하겠죠.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아까 말했던 86년, 7년, 8년에 좋았지만 이때 대장은 누구였냐? 일본이었죠, 일본. 그러겠네. 그렇죠. 일본으로 엄청난 돈이 쏠려가고 이때 네. 부동산 가격도 우리나라도 폭등했고 일본도 폭등했죠. 그래서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은 달러 약세 때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들어오면 주가만 좋겠습니까? 부동산. 부동산도 이때 87년, 8년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장이었고, 네. 그래서 너무 급등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제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시죠. 그 200만 호가 어디냐?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평촌.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입주 연도가 아마 거의 다 비슷해요. 91, 92 뭐 이 정도 될 걸요. 일제히 다 한꺼번에 지었으니까.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때도 이제 그 2004년에도 기억나실 거야 아마. 그때도 이제 집값이 굉장히 급등했었죠. 2, 3년부터 오르기 네, 시작해서 3년부터 엄청 6년, 올랐죠. 7년까지 네. 올랐죠. 네. 그래서 다들 이때는 밸류에이션도 올라고 주식시장에는 네. 부동산도 올라. 지금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결국은 네. 한 단어로 결정해라 그러면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유동성 네. 흐름이 많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 이익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로 한 3배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동성이 이동해서. 너무 단순한 거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알아쳐도 아주 틀리진 않아요. 최근에 오히려 최근에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주가는 더 올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유동성이 다시 들어와서. 네, 그래서 유동성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3조 호황하고 지금하고 주가가 비슷하고요. 매크로 환경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달러가 약세는 유가가 약하다는 거. 이 3저화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네. 이 세 개죠. 네, 근데 저 여기서 때 금리 궁금하네. 네, 그때만 정말 낮아봤자 한 6%, 7%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네. 오일 쇼크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 금리가 쭉 낮아졌죠. 20몇 프로 가다가 10몇 프로까지. 그러면 얼마나 기업들은 그걸 낮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 조합 중에 나오기 힘든 조합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달러가 약한데 유가가 약해? 이 조합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죠? 왜냐면 원유 자체가 배럴 퍼 달러예요. 네. 분모에 달러가 있다고요. 근데 달러 약해지면 당연히 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어떠냐? 어쨌든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간 강세가 갔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약세였잖아요. 달러 약한데도 거의 10% 약세죠. 네, 네. 약한데도 근데 유가도 지금 보면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 환경이 누구한테 좋냐? 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게 네. 제조업 국가나 소비 국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올해 그 증시가 우리나라에 버금갈 정도 좋은 나라를 한번 꼽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빗달러화 국가들. 또 하나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에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 베트남, 중국 같은 이 아시아 신흥국들 제조업 국가들이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도 남유럽, 동유럽 이런 데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누가 앞으로 대장이 될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글로벌 자금의 어떤 집단지성이란 게 있다면은 이쪽으로 가면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자금들은. 그 중에 이제 누굴 거냐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마 글로벌 자금도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반도체 이익이 좋으니까 넌가 봐 하고 이제 한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말씀을 있는 듣고 상황이죠. 보니까 진짜로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하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렸거나 저금리 때 왜 원자재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올라야죠. 경기가 좋을 거고 네. 그럼 뭐 차를 한 번이라도 더 탈 거고 그럼 기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운 좋게 원자재 가격도 낮고 그러니까 특히 기름값이 낮아져서 3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네. 우리 같은 나라들은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돈이 들어오고 주가가 그때 맞아요. 본격적으로 오른다. 근데 사실 하나만 첨언하자면은 네. 운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죠. 모든 현상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네. 뭐가 있냐면 제일 큰 거는 그 전에 공급 능력이 확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은 뭐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원전 뭐 이런 것들이 대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197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도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너무 유가 비싸니까 뭐 북해 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랬죠. 네. 비오펙 국가들이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원유를 추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원전 같은 것들이 늘고 뭐 체르노빌 사건 이전까지 뭐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급 능력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좀 완만하게 늘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오를 줄 알았더니 떨어지네. 팔어 이러면서 또 떨어지는 뭐 그런 네.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저걸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조정을 받았다. 네. 또 이제 불안하죠. 우리 입장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베팅을 해놨는데 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추세가 꺾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전문가분들은 뭐 이렇게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 중간에 당연히 출렁거리다가 가지. 네.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뭐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오늘 뭐 3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3조 호황 때를 교훈 삼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또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건 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완전 재미로. 네. 재미로 보시지만 굉장히 강렬한 차트인데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3조 호황 당시 코스피 추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단 이제 지금의 코스피 레벨로 환산해서 그린 거예요. 오, 네, 그때 네. 100이었다. 네, 지금 2000 이렇게 하고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검은색 선은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예요. 뭔가 비슷해요. 뭔가 비슷해요. 그 7, 8월에 좀 쉬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증시가. 네. 네, 그것도 비슷하고요. 최근에 조정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물론 물론 뭐 진짜 누가 그린 것처럼 우연이에요. 네. 우연입니다. 네. 뭐 그때랑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다르겠죠. 심리는 좀 비슷하게 하나 봐요. 네, 우연인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보면 그럼 계속 똑같이 간다. 좀 계속 한번 다시 똑같이 보여주실래요? 네. 네, 보여주시죠.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미로 보셔야 돼요. 네, 네. 이건 뭐 재미죠. 84년, 역사가 반복될 리가 없죠. 85년 네, 그리고 이제 86년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저 선을 보시면 알겠는데 참 뭐 재미로 바로 가시지만 정말 저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는 당연히 똑같이 안 가겠죠. 똑같이 안 가겠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뭐 똑같이 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그려보면은 얼마 갑니까? 코스피가 19,000, 네. 19,000. 상당히 가십니까? 19,000.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이때는 이제 3조 호황,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란 막 엄청난 호황이었고 지금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이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유가 이런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제조업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때보다 물론 유가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3조 호황이 그렇게 셌던 증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그때 비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때는 국내 내수 기업 위주였잖아요. 뭐 수출도 있긴 했지만 네. 수출도 이제 경공업 중심이고 지금은 근데 이제 수출 해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랑 차이를 본다면은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없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똑같이 간다 이런 생각은 안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19,000 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비슷한 환경이고 네. 조정이 근데 아까 어떻게 나오는지 저거 말씀하시다 말았거든요. 조정. 네. 그렇죠.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네.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차트. 이게 무슨 차트냐면 보시면 1984년부터 이제 쭉 3조 호황 때 제가 주가 차트를 그린 거예요. 주가 차트인데 주가에서 뭐냐면 MDD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냐. 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냐를 그린 건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조 호황 엄청나게 셌던 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9,000, 2만 가야 되는 엄청난 강세장에서도 10% 이상 조정이 연간 2번꼴로 나왔다는 거예요. 연간 2번. 그럼 이제 느낌이 연간 2번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10% 내의 조정이 1년에 몇 번 있냐면요. 보통 한 번이에요. 2번 있는 해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별로 없어요.
근데 3조 호황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강력한 장 때 10% 이상 조정이 연간 2차례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조정폭도 꽤 커요. 2년 동안 4번. 네, 2년 동안 내면 그 네.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우린 관념적으로 강세장이야 그러면 강세장이면은 조정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급등한 만큼 급락도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간다.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평소보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 하자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도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막 10%씩 빠져요. 워낙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장 때 오히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나고 또 급락한 다음에 급등도 빨리빨리 나타난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되게 큰 차이예요. 왜냐면은 저번 주처럼 막 이틀 만에 막 10% 가까이 빠지고 이런 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사실 투자하는 사람 다 힘들다고요. 이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 상승장 때 원래 급락도 더 빨리 나와. 더 많이 나와. 라는 걸 그러면, 안다면은 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구나, 이게. 하락 장세에는 저렇게 1년에 2번씩 크게 출렁거리는 게 없어요. 하락장 때는 올라가는 게 없죠. 그냥 쭉 내려가고 끝나죠. 10%씩 내려갔다 다시 제자리 갔다가 10% 또 내려오고 이런 게 없죠. 그냥 30%, 40%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올라갔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 막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지지난주 화요일 날 막 장중에 6% 이상 빠지고 이럴 때 바닥에다 안 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이럴 때는 빠질 때도요. 막 1%, 뭐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안 빠져요. 빠진 거 2%, 4% 아니면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하나 또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한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격도를 갖고 있어요. 이격도는 뭐냐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갖고 왔는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얼마 많이 떨어져 있냐예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약간 과열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50일 안 하셔도 돼요. 뭐 45일 하셔도 되고 최저가에서 뭐 50 며칠 하셔도 되고 이건 이제 각자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HTS 같은 데는 다 설정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노란색 막대기 보시면요. 제가 115 정도 이제 선을 쭉 찍어 놨죠. 네.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주가 한 115% 정도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빨리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추격 매수를 간단하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15%가 언제 처음 넘었냐면은 10월 말 11월 초 넘어가는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면은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야, 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났네. 더 살 걸 그랬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샀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조바심이 든다고요. 뉴스는 다 좋은 뉴스고.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조정 나올 때. 10% 확 빠지든지 아니면은 제가 제 차트로 그리면 뭐 50일선을 터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사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지난 급락 때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제 기억은 화요일 날 한 2.5% 정도 빠지고 그다음 수요일 날 막 장중 6점 몇 프로 빠졌었어요. 그럼 거의 10%잖아요. 두 개 합치면. 네. 월요일 날은 그때가 이제 이격도가 116.5 정도 찍고 그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겨우 이틀 차이지만 115 넘었으니까 참아야지라고 했던 것과 이틀 뒤에 산 사람과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났을 그렇죠. 거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간단하지만 되게 효율적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강세장 때는 사실 하락,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 이격도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좀 참고 조금 이따 사야지.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사고. 이렇게 하면은 115% 얼추 115% 이상 있으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과열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저는 그냥 편의상 51선을 쓴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각자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이평선 안 쓰시고 조금 더 뭐 차트 아시는 분들은 뭐 RSI나 MACD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뭐 저는 차트를 잘 몰라서 이 정도는 썼는데 그렇게 응용하시면은 아마 네. 단순하지만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투자할 때. 그러면 앞서 이제 뭐 19% 네. 80년대 중반에 우리 급등할 때 막 이렇게까지도 19% 밀림 며칠 만에 그렇게 밀리면 정말 아찔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거는 진짜 무너지는 거다. 그 기준은 없어요? 있죠. 예, 그거는 네. 퍼센트로 할 수는 없고요. 버블이 붕괴하거나 이럴 때 네. 예, 그거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네. 진짜 긴장해야 한다. 네. 네. 요거 하기 전에 요 재밌는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냥 이것도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재미로. 홀짝. 네. 저 이거 전에 한번 한 1년 전에 어떤 애널리스트 분한테 이거 본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이게 제가 이게 너무 옛날부터 신기해 이거. 굉장히 네. 자주 쓰던 거라 모르겠어요. 그분도 뭐 따로 발견하실 수 있지만 뭐 저는 매번 쓰는 겁니다. 예, 본 적이 있으시군요. 예, 짝수에는 뭔가 리스크가 많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홀수에는 물패 홀수에 올해가 2025년 홀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2027년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2027년 뭐 내년은 시장 말씀이세요. 내년에도 네.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 네. 대부분 컨센서스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보시기 저건 정말 우연이에요. 이게 뭐 좀 몇 개 이제 좀 우연이고요. 첫 번째로 제일 네. 큰 거는 이유가 좀 조금은 있어요. 이 사이클상으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사이클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짝수의 하반기에 주가가 안 좋은 적이 좀 많아요. 연말에 4분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홀수에는 낮게 시작하잖아요. 낮게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거죠.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하반기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짝수의 하반기 안 좋으니까 그러면 꼭 그렇지 않은데 홀수에는 그런 경우가 좀 낮게 많아요.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홀수에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네, 절대적으로 많진 않지만 네, 네. 그런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연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럴 수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있다. 네, 뭐 그 유의미하잖아요. 네, 우연이에요. 네. 우연인데 뭐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넘어갈게요. 근데 뭐 이거 빠진 해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보통 하반기 안 좋았던 적이 진짜 많긴 많아요. 그걸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 그럼요. 아까 네. 뭐 삼저호황 막 19,000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게 제일 쓸데없는 거고요. 논리를 보셔야죠. 그건 재미로 보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나 뭐 이때쯤 좀 리스크가 나타난다면은 뭐 버블 붕괴 우려 이런 것들 한번 나오면은 좀 위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S&P 500의 이제 CAP라는 건데 이것도 130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죠. 오늘은 뭐 이게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버블 붕괴 각기 다 배경이 달라요. 다르지만 주식시장의 정점을 만든 한 가지 트리거, 한 가지의 방아쇠는 한 가지 요인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추세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추세적으로 긴축한데 이제 끝났어. 뭐 한 번 인상하고 말 거야 이럴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한대.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 이런 절망이 생기면은 그때 다 붕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뭐 한번 우려가 불거진다면은 아마 긴축할 때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제가 다른 분들 연준이 건안 추세적으로 금리를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올려야겠습니다. 네. 물가나 이런 것도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맞아요. 정말 도망가야 할 시점이다. 네. 네. 근데 이거 얘기는 아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월가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한국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첫 네. 번째 버블에서 네. 29년 대공황 때 이렇게 진짜 지금 보기에도 무섭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시중 유동성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있었죠. 네. 그래서- 너무 과열되니까. 과열돼서도 있고요. 네. 이때는 이제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 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그 미국이 굉장히 총교도주의에 강했던 나라였고 네. 반면에 이 1920년대는 아마 미국사 여기 강의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The Roaring Twenties,라고 굉장히 흥청망청한 광란의 20년대. 네. 네. 그렇죠. 우리 그 영화 뭐죠? 그 위대한 개츠비 보면 뭐 밀주 팔고 막 알카포네 막 개츠비가 밀주 네. 팔다 부자 된 사람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개츠비는 밀주 팔다 부자 된 사람이고 거기 그 영화 배우 이름 뭐죠? 데이지의 남편? 그 화자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스파이더맨 네. 나온 그분. 스파이더맨. 네. 그 친구가 그 네. 책에 보면 뭘로 나오냐면은 지방에 있다가 뉴욕 주식시장이 너무 잘 되니까 뉴욕 증시에 스탁브로커로 올라왔는데 네. 잘 데가 없어서 네. 방을 찾아서 가는 데가 이제 그 개츠비 집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네. 소리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흥청망청되고 막 그랬던 시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굉장히 청교도주의적이고 막 이런데
사회는 굉장히 막 자살률, 범죄율, 뭐 이런 거, 그때는 마약보다 이제 밀주 이런 게 굉장히 흥청망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미국 사회가 무너져. 그러면서 긴축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무너지니까 오히려 거기다 더해요. 거봐, 이제 붕괴되니까 사회는 정화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무너지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긴축을 더했잖아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버냉키가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QE를 해야 돼 라는 걸 논문을 썼고 실제로 금융위기 때 그래서 QE를 하게 되는 게 이때 배경을 하는 거죠. 긴축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니까. 근데 뭐 긴축하면은 붕괴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재밌는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역사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긴축을 돈 푸는 건 뭐 시장 경제 역사에서 수도 없이 풀었는데 그것을 걷어들이는 건 뭐 우리가 뭐 큐티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건 점점 더 그 큐티 발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 그때보다 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더 큰 조정은 우리가 피해야 될 조정은 어떻게 잡냐잖아요. 그래서 긴축이 나오면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긴축을 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긴축하면 팔아야지. 자, 지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1999년에도 이제 긴축이 시작되죠. 네. 문제입니다. 몇 번째 긴축에 팔아야 될까요? 네, 몇 번째 긴축에 팔아야 될까요? 저 2001년에 네. 저 주가 금리 확 내리는 건 저거 9.11 터져서 끌어내리는 건. 아니죠. 1998년 2001년 2000년 오른쪽은요? 이건 버블 붕괴돼서 내리다가 네. 이제 2001년 9.11까지 터지면서 한 번 더 내렸죠. 그랬죠. 거의 제로까지 갔죠. 네. 하여튼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버블 붕괴됐다.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닷컴 버블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런데 붕괴했는데 몇 번째 금리 인상 모르죠.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자자분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축하면 팔아야지. 몇 번째 해? 그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강도와 그게 얼마나 갈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연준 의장도 모르는데. 맞아요. 1999년 7월에 긴축했으니까 판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 이후로 2배 가거든요. 개별 주식은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렇죠? 이때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은 네. 장기 긴축이 시작된다면 절대 증시는 못 이긴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의 신호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그리고 판단한다는 건 진짜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어려운데 방법은 있죠. 일단 정답은요. 5번째와 6번째 긴축 사이에서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네. 이제 하는 게 사실 진짜 분석이거든요. 긴축하면 붕괴돼요가 그것도 물론 좋은 분석이지만 여기서 그럼 몇 번째 금리 인상에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면 대충 끝날 것 같네, 시간이. 네, 2가지예요. 이것도 완벽한 방법들은 아직은 저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더 완벽한 시그널들은 제가 캐치해서 말씀드린 2가지 데이터를 일단 보자는 거.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 데이터. 뭐 여기 제가 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OECD도 그러는데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실시간은 많이 나오고 유용한 데이터니까 일단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버블이 먼저 붕괴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뭐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막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버블이 붕괴하진 않아요. 급락은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저번 주인가요? 왜 급락 막 나오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그때 한번 딱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 사이클은 확장 국면인가 아닌가? 확장 국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51선 터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10% 조정받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판단할 때 경기 사이클, 그 기업이익의 어떤 추세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얘가 꺾였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쉽게 사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꺾인 다음에 뭔가 버블 붕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이 또 어려운 게 또 있어요. 그럼 경기 꺾이면 팔면 돼요? 장기 사이클로 보면 경기 사이클 꺾이면 파세요 하면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꺾이고 나서 또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첫 금리 인상 때 파는 것보단 나아요. 경기 꺾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2번째로 보면은 뭐냐면은 이때 항상 사람들은 절망해. 언제냐?
보세요. 경기 사이클이 꺾였어요. 기업 이익은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 뭔가 둔화되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연준이 야, 이제부터 나 물가 잡을 거야. 추세적 긴축 시작한다. 선언하면 빵 하잖아요. 이 선이 데드크로스 나는 순간. 네. 그때가 항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버블이 그 전후에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022년에 주식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 팬데믹 끝나고 9년, 10년? 2022년 코로나 코로나 9년, 끝나고 10년에도 그런 비슷하죠. 네. 다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후행하고 경기의 성장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꺾이고 난 다음에 항상 긴축이 나온다고. 그럼 이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간단한 차트. 국채금리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갖고 왔어요. 네,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보통 더 높잖아요. 네. 막 역전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팔고 떠나도 된다. 물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좀 잡음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베이 지표들은 잘 안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꺾였는데 추세적 긴축이 된다.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쭤봐야 돼요. 안 여쭤보면 저 혼납니다. 네. 저기 근데 지금 이제 네. QT를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 네. 금리도 지금 뭐 이미 2번을 내렸고 네. 뭐 20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지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는 분명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걸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질문은 그 답은 충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 주도주 교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이게 진짜 긴 얘기거든요.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도주 교체 없다. 이것도 네.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교체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뭐 반도체가 좋고 무슨 뭐 조선주가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교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걔가 주도주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죠? 이거 너무 긴데.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뭐 AI 버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요것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뭐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시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까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면 같은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 닷컴 버블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99년 7월부터 이제 긴축이 시작됐어요. 추세적으로 쫙 긴축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닷컴 버블의 랠리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여기도 한번 퀴즈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냐면요.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수가 먼저 정점이 나왔을까요? 1번 S&P 500과 다우, 나스닥이 2번 나스닥. 나스닥이 좀 더 예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대를 나스닥이 앞서가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네, 네. 근데 이제 긴축이란 게 결국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이 더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게 답이면 제가 질문이겠죠. 그렇죠? 안 근데 여쭤보셨겠구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반대였어요. 검은색 점선으로 그린 게 그 S&P 500이에요. 네. 그쵸?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2년 네. 동안에. 먼저 보시죠. 7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S&P 500은 사실상 상승이 끝나요. 1년 정도는 주가 버티긴 하지만 사실 올라온 게 뭐 6%가 7%?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른 거예요. 반면에 나스닥 100을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은 긴축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9개월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요. 엄청나죠. 그렇죠? 거의 또 2배는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60-70% 올라도 이 난리인데 거의 이 큰 주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 100 종목의 상당 부분이 S&P 500 종목이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나스닥 100 종목이 2배 뛰는 동안 S&P가 하나도 못 갔다. 500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S&P 500에 있는 나스닥 종목을 빼면 사실상 주가는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분석들이 나오는데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주도주에 더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싼 것들 더 사는 거에 기본적으로 별로 찬성은 안 해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야 이거 뭐지? 왜냐하면 내년도에 뭐 새로운 컨셉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편한데 너무 비싼데 얘네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죠.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고민이 생길 거예요. 긴축했는데 왜 나스닥 저 비싼 애들이 더 오르지? 물론 붕괴될 때 얘네가 더 철저하게 붕괴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스닥 100에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그때도 반도체,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었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게 이제 뭐 AI 거품의 뭐 지표가 될 것이다, 트리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견은 없어요. 뭐 글쎄 그걸 어떻게 맞출까요? 그건 이제 뭐 네.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더 잘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주가를 잘 안 나오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까지는 뭐 51선 터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너무 막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럴 수도 실적이야 있어요. 늘상 나오는 건데 시기가 지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걸 알 수 있지도 않고 네, 엔비디아 실적이 네. 서프라이즈일지 쇼크일지 심지어 서프라이즈 나도 주가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뭐 탑다운하게 매크로를 보는 애널리스트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흔들리고 힘드실 때 아까 말씀했던 거죠. 경기 사이클 어떻게 되고 있나. 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꺾였다 그러면 파셔야 되는 거고요. 네. 실시간 댓글에 오늘 방송 너무 달달하다고. 네. 자, KB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